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첫 소식으로는 산불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산청군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해 마을 주민 16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산림청은 올해 처음으로 산불 대응 3단계를 발령하고 밤새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임형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야산 곳곳이 시뻘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곳곳에선 잿빛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한 치 앞도 분간하기 힘든 캄캄한 밤이지만 산불이 번지고 있는 능선은 대낮처럼 환합니다. 어제 오후 3시 26분쯤 경남 산청군 시천면 신천리 야산에서 시작된 불이 대형 산불로 번졌습니다. 전체 화선이 10km, 산불 영향구역은 130헥타르에 달했습니다. 산림당국은 올해 처음으로 산불 대응 3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했습니다. 열화상 드론 영상을 활용해 화선을 실시간 감시하며 추가 확산을 막는 야간 진화 작업이 계속됐습니다. 그럼에도 산불 규모가 커 완진까진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산불 현장 근처 점동마을과 국동마을, 서신마을 주민 160명은 모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현재까지 다친 사람은 없습니다. 연기는 자욱하게 올라왔고 저 멀게 떨어져 있는 데까지 거름이 계속 날라오면서 불길은 치솟았습니다. 네, 이렇게 큰 불은 본 적이 없습니다. 당국은 인근 목장 주인이 예초기로 풀을 베다 불씨가 날려 산불로 커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측하기로는 예치기로 작업하는 과정에 불씨가 튀어가지고 인화가 돼서 산불이 발생한 걸로 이렇게. 산림당국은 산불 진화 작업을 이어가며 조기 진화에 총력을 다할 방침입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전국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5개 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결국 발의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마은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는데 여당은 국정을 파괴하는 테러리즘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개혁신당을 제외한 민주당 등 5개 야당이 내세운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 사유는 모두 4가지입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행위,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아 수사를 방해한 행위 등입니다. 대행으로서 헌법수의 의지가 없다. 이렇게 굉장히 중대한 위헌 사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야 5당이 공동으로. 앞서 줄탄핵 비판 여론을 우려한 탄핵 반대부터 다음 주 한덕수 총리 탄핵이 기각되면 의미가 없어진다는 등 당내에서도 여러 이견이 나왔지만 불확실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상황으로 인한 당내 혼란 속에서 탄핵안 발의를 미룰 수 없다는 강경론이 다시 한번 힘을 얻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헌법재판소의 명확한 판결조차 아예 대놓고 거부하고 있는데 이 자체가 국헌문란 행위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지난 2015년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된 미르재단 설립 과정에서 기업의 출연금을 강요하고도 당시 윤석열 검사의 봐주기 수사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이를 다시 소환해 고발 조치하는 등 최대행 집중 공세에 나선 모습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기어이 30번째 탄핵안을 발의했다며 국정을 파괴하는 테러리즘으로 완전히 접어들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그동안 이재명 대표의 민생 행보 역시 기만적이었다면서 말과 행동이 다른 대국민 사기라고 지적했습니다. 큰 정치, 제대로 된 정치는 이재명 대표의 사전에서는 절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도록 협박하고 강요하고 있다며 이 대표를 강요죄로 고발하는 등 맞불을 놓기도 했습니다. 예상보다 길어지는 탄핵 정국 속 여야가 별다른 전국 해법이나 전략은 내놓지 않은 채 강공 대응 체계만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 다음 주 월요일에 내려집니다. 이 선고가 초읽기에 들어서면서 여야의 기싸움도 한층 고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선고보다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하는 건 헌재의 정치적 판단이라는 반발을 이어가고 있고요. 또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탄핵이 기각되면 민주당이 석고대죄해야 할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도한 한덕수 총리 탄핵은 당연히 기각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애초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탄핵 사유를 보든 의결 정족수 같은 절차적 문제를 감안하든 기각할 이유가 분명하다는 겁니다. 한 총리 심판까지 기각되면 그간 민주당이 추진한 탄핵소추안 9건이 전부 기각되는 거라며 무리한 탄핵으로 국정공백 사태를 만든 데 석고대자해야 할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정말 철면피 집단이다. 이렇게 저는 인식이 될 것 같고요. 잘못한 것이 있으면 깨끗하게 인정하고 사과하고 반성하면서 앞으로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정치의 저는 본령이다. 여당 지도부는 우선 한 총리 선고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당일각에선 한 총리 선고가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 심판도 기각 가능성이 높아질 거라는 기대감도 흘러나옵니다. 민주당은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를 윤 대통령 심판보다 먼저 잡은 걸 이해할 수 없다고 따져 물었습니다. 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 처리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뒤집고 왜 선입선출 원칙을 어기느냐는 겁니다. 파면이 늦어질수록 나라와 국민이 입을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게 자명한데 헌법재판소는 왜 거북이 걸음인지 국민께서 묻고 계십니다. 헌재가 정치적 판단을 하는 건 아니지 의심된다고 발언 수위도 거듭 끌어올렸습니다. 오는 26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 이후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하란 여당 요구에 맞춰가고 있는 게 아니냐는 건데 다만 당 내부적으로는 한 총리 사건 선고 기일을 잡은 건 윤 대통령 심판도 결론이 임박했다는 의미 아니겠냐 분석도 나옵니다. 한덕수 총리 선고기일 확정에 여야 각각 우리가 유리하다며 아전인수격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만약 다음 주 한 총리가 직무에 복귀한다면 향후 탄핵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또 다음 주까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나온 뒤에 결론이 나올 가능성 한층 더 커졌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금까지 전례에 비춰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가장 빠르게 가능한 날짜는 오는 26일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헌재가 주요 사건을 이틀 연속으로 선고하는 일은 거의 없는 만큼 월요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 뒤 화요일에 선고할 가능성은 적습니다. 게다가 최근 선고 날짜가 나왔던 감사원장과 검사, 국무총리 탄핵 심판까지 모두 평일을 기준으로 이틀 전에 공지된 만큼 윤 대통령 사건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는 26일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고 같은 날 전국 고등학생의 모의고사도 치러집니다. 헌재가 윤 대통령 사건과 관련이 없는 이 대표 선고 일정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해도 선고 당일 교육청이 인근 학교 휴교를 결정한 만큼 현실적인 고민이 있을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러면 오는 27일과 28일 목요일과 금요일이 남는데 헌재는 통상 마지막 주 목요일에 일반 사건을 선고해온 점이 변수입니다. 만약 다음 주에 선고한다면 지금까지 대통령 사건과 마찬가지로 금요일인 28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전례에 기반한 전망이 이어지고 있지만 재판관들 합의에 더 시간이 소요될 경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은 4월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다음 주는 지금까지 확정된 일정만으로도 정치적인 변수가 아주 큰 이른바 운명의 한 주입니다. 역시나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그 중심에 서 있는데요. 각각 어떤 결론이 나느냐에 따라서 향후 전국도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르면 다음 주 후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거란 전망이 흘러나오면서 그 결과와 파장에 정치권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26일로 정해진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와 맞물려 각각의 결론과 이에 따른 경우의 수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입니다. 먼저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윤 대통령이 파면되고 이 대표가 당선 무효형을 받으면 일단 5월 말 조기 대선은 현실화됩니다. 민주당 내에서 이 대표가 유력주자로 꼽히는 건 변함이 없을 거로 보이지만 사법 리스크 우려가 한층 커진 상황에서 이른바 플랜 B를 내세우는 야당 내 목소리도 꽤 힘을 얻을 거란 관측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이 같은 약점을 파고드는 동시에 당 안팎에서 거론되는 중량감 있는 인사들을 중심으로 한
조속한 경선 체제에 돌입할 거로 보입니다. 가장 빠른 날에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헌정 질서 수호라는 본연의 책무를 다하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탄핵 각하나 기각으로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고 이 대표도 1심 선고와 달리 100만 원 미만 벌금이나 무죄가 나온다면 말만 무성했던 조기 대선 자체는 없던 일이 됩니다. 대신 12.3 비상계엄까지 강대강대치를 반복했던 여소야대 국면은 그대로 유지되는 셈이 됩니다. 윤 대통령 복귀로 동력을 얻은 여당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일부 옅어진 거대 야당 사이에선 한층 더 치열한 공방이 오갈 거란 전망입니다. 국정 테러 세력과 내란 숙주 세력은 대통령 탄핵을 겁박하는 망동을 즉각 중단하길 바랍니다. 윤 대통령은 복귀하는 반면 이 대표가 2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는다면 여권엔 큰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여당은 기세를 몰아 국정 수습에 총력을 기울일 거로 보이는 반면 이 대표가 위기에 몰린 민주당에선 격한 당권 다툼이 일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정반대의 경우엔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 한층 속도가 붙을 거란데 이견이 없습니다. 이 경우 여당은 이 대표란 유력 주자가 있는 민주당의 상황을 역이용해 경선 흥행 효과를 노리며 반전을 모색할 거로 전망됩니다. 현재 여야는 서로를 향한 여론전 수위를 한껏 끌어올리면서도 각각의 선거 결과를 예단하진 않는 기류인데 이 물밑에선 각 시나리오별 대응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분석도 적지 않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길어지면서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한층 더 거칠어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중도층이 등을 돌릴 우려가 있는데요. 그것보다는 우선 지지층을 다잡기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됩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일 광화문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작심 비판했습니다.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보란 듯이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직무대행은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기 바랍니다. 준비한 원고에 없던 즉흥 발언이었는데 당장 여당에선 맹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 조폭이나 할 법한 몸조심하라는 그건을 퍼부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테러 주장 발언을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민주당 친이재명계는 이 대표 발언이 과격했다면서도 최 대행을 향한 국민 분노를 대신 표현한 거라며 수습에 나섰습니다. 헌정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 책무를 다하지 않는 거에 대한 좀 강력한 지적 정도에 불과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대표도 진위를 왜곡하지 말라며 여권의 사과 요구를 일축했지만 체포당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라 이 말이었는데 그렇게 왜곡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차기 대권을 노리는 사람의 발언으로는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당 내에서도 나왔습니다. 차기 대통령 후보를 생각하시는 분은 좀 신중한 말씀을 해야 되는데 부적절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서 당내 통합 행보에 찬물을 끼얹었던 비명계 검찰 내통설 발언까지 다시 소환되는 등 이 대표의 입이 아슬아슬하다는 평가가 적지 않습니다. 그간 공을 들여온 외연 확장 행보가 무색하게 중도층의 비호감 여론이 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마음이 조급해지니까 평소에게 폐륜적인 막말을 쏟아내던 그 본성이 튀어나온 것입니다. 다만 탄핵 정국이 예상보다 길어지며 피로감이 누적되는 상황에서 지지층 결집을 노렸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자칫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재명 대표가 강공에 나섰다는 건데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 파면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뜻으로도 풀이됩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최근 국민의힘 안에서는 탄핵 정국 뒤가 더 걱정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탄핵이 인용되면 지지층의 성난 민심을 달래가면서 조기 대선을 준비해야 하지만 기각 또는 각하가 된다 하더라도 전국을 수습할 뾰족한 수가 없다는 고민입니다. 여당의 딜레마를 강민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앞에 모인 국민의힘 의원 32명은 한 목소리로 대통령 탄핵 각하를 외쳤습니다. 한덕수 총리에 이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도 곧 나올 거란 관측에 지난 12일부터 이어가던 릴레이 시위의 동력을 한층 끌어올린 겁니다. 절차적 적법성조차 갖추지 못한 것임이 드러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구는 마땅히 각하되어야 하며 시위나 탄원서 등 탄핵 반대 주장에 동참한 여당 의원은 108명 가운데 80여 명에 달합니다. 사실상 반탄이 국민의힘 당론에 가깝게 자리매김했다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문제는 헌재 선고가 나온 뒤 특히 탄핵이 인용됐을 때 출구 전략이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반탄 기류가 거세질수록 최근 강성 지지층 사이에선 거리의 정치와 거리를 두는 당 지도부를 향한 불만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도부가 생각을 달리하는 의원님들께서는 또 지금 장외에서 또 열심히 투쟁하고 있으니까. 이 때문에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강성 지지층의 반발을 수습하지 못하고 불가피 조기 대선 준비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최근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장외 투쟁에 앞서 내부 단합부터 했어야 한다는 후회가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헌재 결정이 국민들이 전혀 만족하지 못하는데 그리고 불만스럽고 아니라고 외치는데 자제하라고 한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탄핵안이 기각 또는 각하되더라도 일단 대통령 파면이란 최악의 경우를 피할 수 있게 되지만 전국을 수습할 묘안이 없기는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여당은 윤 대통령 직무 복귀와 동시에 정치개혁에 시동을 걸겠다는 입장이지만 야권의 거센 저항에 부딪힐 게 불보듯 뻔한 상황에서 국정 운영 동력을 되찾거나 협치를 이루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여권 내에서는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해도 탄핵 찬성 여론이 꾸준히 과반을 유지해온 만큼 국민 반발을 극복해 나가기가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 더 많습니다. 당장 내년도 지방선거도 다가오는 만큼 당 지도부는 전국 돌파구 마련에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는 분위기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네, 주말인 오늘 오후 서울 도심 곳곳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거나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예정되어 있어서 교통 혼잡이 우려됩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 오후 퇴진 비상행동 등 탄핵 찬성단체가 사직로와 율곡로 일대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종로 방향으로 행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유통일당 등 탄핵 반대단체는 세종대로 일대에서 집회를 여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 여의도에서는 탄핵 반대단체인 세이브 코리아가 의사당 대로에서 대규모 집회와 행진을 개최합니다. 경찰은 집회, 행진구역 주변에 가변 차로를 운영하고 교통경찰 220여 명을 배치해 차량 우회 등 교통관리를 할 예정이라며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을 했는데 경찰 수사에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권민석 기자입니다. 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던 김성훈 경호차장이 홀가분한 모습으로 걸어 나옵니다. 구속갈림길에서 기사회생한 김 차장은 추후 사법 절차에 충실히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리고 향후 어떠한 사법 절차도 충실히 따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12시간 가까이 심사한 끝에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두 사람이 혐의를 다투어 볼 여지가 있어 지금 구속하는 건 방어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증거도 충분히 수집돼 있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공수처와 경찰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보안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구속영장은 검찰 단계에서 수차례 반려됐고 서울고검 영장심의위까지 거쳐 청구됐는데 법원 결정으로 경찰 수사엔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경찰 특수단은 기각 사유를 분석해 수사 방향을 결정할 거라고 했지만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가로막아온 경호처 수뇌부가 자리를 지키게 되면서 핵심 증거로 꼽혀온 비화폰 서버 확보 등도 당분간은 어려워 보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은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환영한다며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불법 행위에 법원이 또 한 번 경고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경호처 간부들은 국가안보와 대통령 경호를 위해 정당한 직무집행을 한 것이고 증거인멸을 위한 부당한 지시도 하지 않았음이 확인됐다며 경찰의 보복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집단 휴학에 동참했던 연세대와 고려대 의대생 절반가량이 1학기 복귀 신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완전히 돌아온 건지 아직 단정할 수는 없지만요. 예상을 깬 연고대생들의 복귀 움직임이 다른 대학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이승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 40개 의과대학 중 어제부로 1학기 등록을 마감한 학교는 연세대 서울과 원주 캠퍼스, 고려대, 경북대, 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 등 5곳입니다. 여기서 연세대 의대생 절반가량이 복학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6개 학년 700명 가운데 300명 넘게 1학기 등록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려대는 세부 현황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연세대와 비슷한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차의과대 관계자도 걱정했던 것보다 많은 학생이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년간 집단 휴학 투쟁을 벌여온 의대생 사이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감지된 겁니다. 의대 학장단 협회도 상당수가 복귀하고 있다며 주저하는 학생은 더 미루지 말라고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이달 말까지 나머지 35개 의대 등록 기한이 대부분 끝나는데 일부 대학은 미등록 휴학생에게 재적 예정 통보서를 보낼 계획입니다. 앞서 의대 의전원 학생협회는 정부의 휴학 불허 방침에 소송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반발했지만 연대와 고대 의대생이 예상보다 많이 복귀 신청을 하면서 다른 대학에 미칠 영향이 관심입니다. 다만 학생들이 재적을 피하려고 등록만 한 뒤 수업을 안 들을 가능성도 있어 교육부는 오는 31일 실제 수업 참여 여부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학생들이 전부 돌아오면 2026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교육부가 밝힌 터라 복귀 결과에 따라 증원 문제도 결정될 전망입니다. YTN 이승민입니다. 의대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처분을 취소해달라면서 낸 행정소송 1심에서 각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하면서 제기된 소송에서 본안 판단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다영 기자입니다.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취소하라며 지난해 3월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판결은 정말 현재의 혼란을 막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1년 넘게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발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교수들이 교육부 장관의 입학정원 증원 배정 처분에 직접 상대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낼 자격도 없다고 봤습니다. 의대 교수 측은 변론 과정에서 의료인 처단 내용이 담긴 포고령을 근거로 교수도 권리 침해를 받은 피해자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과 관련한 사건 가운데 처분의 효력을 일시 중단하는 집행정지가 아닌 본안 판결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교수들은 집행정지도 신청했지만 비슷한 이유로 각하 결정이 확정됐고 전공의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 사건들도 줄줄이 기각, 각하됐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한국이 미국의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 미국이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 처음으로 양자회담을 진행했는데요. 곧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도 만나 상호 관세 문제 역시 논의할 예정입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부. 급히 일정을 잡아 미국으로 떠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우리 측 우려를 전했습니다. 미국 측은 보안상의 문제일 뿐 양국 협력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목록이 발효되면 미국과의 원자력이나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회담에서 곧바로 민감국가 목록에서 한국을 제외하진 못했지만 미국은 앞으로 절차에 따라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겠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대미 관세 협상 카드로 거론되고 있는 에너지 협력도 의제로 올랐습니다. LNG와 전력망, 원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강화하고 에너지 정책 대화라든지 민관 합동 포럼도 정례화하기로 했는데 구체적인 발표는 없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있는 알래스카 프로젝트 논의도 이뤄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 장관도 출국에 앞서 프로젝트 참여 여부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검토 대상이라는 점은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향후에 저희가 건설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신중하게 저희가 검토를 해볼 계획입니다. 안 장관은 미국 상호관세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도 만날 예정입니다. 불과 3주 만의 만남인데 상호관세에 한국도 예외는 없다던 미국 측 강경한 입장이 다소 누그러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네, 과거 박근혜 정부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손해를 봤던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에게 우리 정부가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국제투자분쟁 판정에 따라 정부가 불복하며 최소 소송을 냈지만 결국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우리 정부가 메이슨에게 우리 돈으로 438억 원 이상을 배상해줘야 하는데요. 정부는 판결문을 분석해서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삼성물산 지분의 2.18%를 갖고 있던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반대했습니다. 당시 합병 비율에서 제일모직 주식이 삼성물산 것보다 3배가량 비싸게 매겨졌기 때문인데 결국 합병이 성사되자 메이슨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국제투자 분쟁을 제기했습니다. 합병의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던 국민연금이 찬성의 표를 던진 배경에는 우리 정부 차원의 외압이 있었다며 주가 하락 등으로 인한 손해를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5년 넘게 이어진 재판 끝에 상설중재재판소는 지난해 우리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며 메이슨이 청구한 배상액 가운데 16%, 우리 돈으로 438억 원과 지연이자를 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국민연금의 표결 행위가 애초 국제투자분쟁, ISDS 판단 대상이 될 수 없다며 판정 자체를 없던 걸로 해달라는 취소 소송을 냈는데 불복 8달여 만에 나온 중재법원,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판단은 또다시 정부의 패소였습니다. 같은 사건으로 ISDS 배상 판정을 받아낸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이어 또 한 번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이 부른 천문학적 규모의 청구서가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는 판단이 나온 건데 불복 절차가 길어지는 만큼 정부가 배상해야 할 지연이자도 쌓이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엘리엇 때와 마찬가지로 취소소송 1심 재판부 판단에 또 한 번 항소할지 주목됩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홈플러스가 4,600억 원 규모의 자산유동화증권 피해 변자를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피해자들을 비롯해 언론과 국회의 거센 요청에 결국 전향적인 자세를 보인 겁니다. 류환홍 기자입니다. 당장 피해자들의 피 같은 돈을 반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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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플러스가 결국 이 같은 피해자들의 호소를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는 자산유동화증권 발행금액 4,618억 원을 금융채권이 아닌 상거래채권으로 분류하기로 하고 회생법원에 신고를 마쳤습니다. 이로써 회생 절차 중에 변제가 보류되는 금융채권과 달리 자산유동화증권 투자자들은 만기가 돌아오면 투자 원리금을 전액 변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간 ABSTB로 불리는 자산유동화증권의 성격을 금융채권으로 볼 것인지 상거래채권으로 볼 것인지를 놓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자산유동화증권은 홈플러스가 구매 전용 카드로 결제한 카드 대금을 카드사가 증권사에 넘기고 증권사는 이를 담보로 투자자에 발행한 증권으로 상거래 채권과 금융 채권의 성격을 아울러 갖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도 의원들은 홈플러스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지만 홈플러스의 대답은 원론적이었습니다. 홈플러스가 상거래 채무와 함께 금융 채무도 책임지겠다고 입장을 밝히셨죠. 근데 저는 이게 도통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유동화된 채권자들까지 포함해서 회생 절차 내에서 전액 변제를 목표로 회생 계획 준비하고 그렇게 노력하겠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금융감독당국도 자산유동화증권 피해와 관련해 피해자 편에서 홈플러스 압박에 나섰습니다. 매입 전용 카드를 사용해서 발생한 채권을 유동화시킨 거다 보니까 경제적인 의미에 있어 보면 사실은 상거래 채권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지점이 있고요. 홈플러스의 전향적 자세로 자산유동화증권 피해자들에겐 변제의 길이 열렸지만 1조 8천억 규모의 금융채권 투자자들은 기업 회생 절차가 원만하게 끝나기만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로 예정된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지정을 앞두고 서울 강남 일대에서는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부동산에는 갭 투자 물건을 주말 안에 팔아달라며 호가를 낮춘 집주인들과 낮은 가격을 노린 매수자들의 문의가 쇄도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서울 잠실에서도 대장 아파트로 꼽히는 리센츠.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해제되고 한 달 반 만에 전용 84제곱미터 기준 집값이 6억 원 가까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24일부터 다시 규제에 묶인다는 소식에 호가는 급격히 주저앉았습니다. 32억 내외에 이렇게 이제 호가가 올라갔었는데 30억으로 내렸다가 29억, 지금 28억 5천 이런 식으로 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세 같은 걸 끼고 이렇게 매매하려는 이제 매물들이 거의 한 반 정도 된다고 보면 전세를 끼고 부동산을 거래하는 갭 투자의 막차를 타려는 매수 문의도 쏟아졌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는 일정 기간 실제 거주 목적을 확인받아야 하는 만큼 갭 투자가 원천 봉쇄됩니다. 지난달 잠실과 대치동 등이 토호구역에서 해제된 뒤 서울 강남 3구 아파트값이 7년여 만에 가장 큰 폭의 오름세를 나타낸 것도 투기 목적의 갭 투자가 몰렸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와 정부가 다시 칼을 빼들면서 이번에는 규제에서 비껴있던 서초구와 용산구까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최근까지 신고가 행진이 이어진 이곳 반포레미안 원베일리도 토지거래허가 규제를 받게 되면서 5억 원 이상 떨어진 급매물이 쏟아졌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은 이번 규제에 대한 불신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국가 정책이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좀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한 달여 만에 뒤집힌 토호제, 정책 신뢰성 자체가 흔들렸다는 평가 속에 시장의 혼란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시장에 대한 규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혼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좀 시간이 걸리긴 할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여기에 강남 3구 진입을 기다리던 자금이 결국 성동과 노원, 강동 등 다른 지역으로 쏠려 집값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YTN 박견입니다. 최근 서울 강남 신사동에서 50대 후반 남성이 사망한 지 꽤나 시간이 지난 뒤에야 발견됐습니다. 남성은 생전에 긴급 복지 지원을 신청하려고 했지만 예산 공백기와 맞물리면서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복지의 사각지대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배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편함에 각종 고지서가 가득 쌓여 있고 도시가스배관에는 2월부터 공급을 중단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몇 달째 전기요금이 밀리고 연락도 안 되자 집주인이 경찰에 신고했고 50대 후반 남성 A씨가 방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망하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것으로 추정되는 A씨는 생전 인근 주민과도 큰 교류가 없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낮에는 나가서 일하고 밤중에 들어와서 잠만 자니까 우리 듣긴 들었는데 몰라. 누가 들어온가 누가 나간지를 우리는 몰라. 강남구청은 지난해 취약계층 발굴 조사에서 A씨를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으로 선정해 상담을 받으라는 안내문을 보내고 방문도 했지만 부재 중이라 A씨를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던 A씨가 긴급 복지 지원 사업을 신청하고 싶다며 주민센터에 전화한 건 지난해 12월 30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연말이라 예산이 소진돼 도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 1월 15일에는 A씨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했지만 이때도 도움을 받을 수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구청 측은 긴급 복지 지원 사업의 경우 국가와 시, 구의 예산이 일정 비율대로 투입되는데 A씨 방문 당시 아직 국가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이 남으면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연말에 맞춰 최대한 복지 사업의 예산을 모두 쓰고 연초에는 예산을 받는 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리는 실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들은 공적 예산의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사회복지재단 등 민간 자원과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공적 자원이 예산 소진으로 인하여 급하게 연결이 어려울 때에는 민간 자원을 연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공과 민이 함께 연계되어서 서비스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소에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난 2023년에 말 3,000명이 넘게 고독사한 가운데 복지 사업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세계적인 국제공항이죠. 그리고 유럽의 주요 관문이기도 합니다. 아주 유명한 공항. 그런 공항 영국 런던의 히스로 공항이 정전으로 전면 폐쇄됐습니다. 항공편이 무더기로 취소되거나 경로를 변경하면서 하루 동안 30만 명에 가까운 여행객들이 불편을 겪었는데요. 주말 내내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평소 승객들로 붐비는 런던 히스로 국제공항 입국장이 텅 비었습니다. 공항에 전기를 공급하는 변전소에 불이 나 대규모 정전이 발생하면서 공항이 전면 폐쇄된 겁니다. 항공편 수백 편이 취소되거나 국내외 다른 곳으로 경로를 틀어야 했습니다. 하루 동안 1,350여 개 항공편이 영향을 받았고 승객 29만 명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세계 2위 국제공항이자 유럽의 주요 관문인 히스로 공항이 폐쇄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항공 대혼란이 벌어졌습니다. 공항 측은 앞으로도 며칠간 운영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히스로 공항 이용객이 하루 평균 20만 명에 달해 운영이 재개되더라도 여파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Probably gonna have to stay here until I get another flight. I have some other friends that they couldn't get another flight back till Sunday. 화재 원인 수사는 경찰청 대테러 수사본부가 이끌고 있습니다. 불이 난 변전소 위치와 이번 사건이 중대한 국가 인프라에 미친 영향을 고려해 대테러 인력이 투입됐다는 설명입니다. It's obviously an unprecedented event. The grid is doing everything they can to restore power as quickly as they can. 항공 전문가들은 유럽 공항에서 이런 대규모 혼란은 2010년 아일랜드 화산재로 10만 편의 운항에 차질이 빚어진 이후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여파로 항공업계가 수백억 원의 재정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북한 평양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 푸틴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지난해 이후 반년 만인데요. 전문가들은 쿠르스크주에서 북한군 주둔을 유지할지의 여부, 그리고 북러 정상회담 이슈까지 여러 의제들이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 북한 러시아 대사관은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평양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지 반년 만입니다. 러시아 매체들은 쇼이구 서기가 푸틴 대통령의 인사와 함께 그간 진행해온 합의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을 김 위원장에게 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미국과 러시아 간 대화와 함께 한반도의 안보를 비롯한 여러 주제를 논의했고 작년에 체결했던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심화하는 취지의 언급도 있었다고 매체들은 전했습니다. 매체에 언급된 합의와 대화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북한군의 파병 유지 여부 그리고 그 대가가 거론됐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임시 휴전과 그 이후의 종전 협상이 상당 부분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세부 과제별로 아마 논의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와 함께 모스크바에서의 북러 정상회담 여부도 주목됩니다. 지난해 6월 평양을 방문했던 푸틴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모스크바 방문을 초청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도 최근 북한을 방문했던 안드레이 류덴코 차관이 최고위급 접촉 일정을 논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쇼이구 서기도 이번에 5월에 있을 북전승절과 8월 광복 80주년을 함께 기념할 수 있다고 언급한 만큼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두 시기가 유력하게 꼽힙니다. 쇼이구 서기의 방북 이후 북한의 무기 지원과 파병이 잇따랐던 만큼 이번에도 북러 군사협력이 가속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YTN 박희진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정부 효율부를 주도하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국방부로부터 대중국 전쟁 계획을 보고받으려다가 취소됐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1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머스크의 펜타곤 방문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벚꽃 축제인 진해군항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통제했던 숨은 명소들도 개방했고요. 벚꽃 지도도 제작해서 편리함이 늘었다고 합니다. 박정혁 기자입니다. 철조망이 쳐진 군사 통제구역. 개방된 공간으로 들어서니 줄지어선 나무들이 눈에 띕니다. 수령이 70년은 좋게 넘는 벚나무입니다. 57년 만에 개방된 웅동 수원지엔 벚나무 460여 그루가 있습니다. 창원시가 진해기지사령부와 협의 끝에 시설을 정비하고 일반에 개방하기로 한 겁니다. 벚꽃이 활짝 피면 진해군항제의 또 다른 벚꽃 명소가 될 전망입니다. 군과 협조를 해서 웅동 저수지를 중심으로 한 그 벚꽃 요 단지가 이번에 개방되게 되었습니다. 벨루친지 비인간이라는 것처럼 구름 위에 떠 있는 그런 기분을 연출을 한다 그럽니다. 올해 군항제는 벚꽃 지도를 이용하면 풍성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올해 처음 제작한 벚꽃 지도는 기존의 명소 외에도 주택가나 임도 등 잘 알려지지 않은 사진 명소를 소개합니다. 역시 올해 처음 선보이는 벚꽃 여행 창원 투어 패스를 사용하면 주요 관광지와 카페, 체험시설 등에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벚꽃만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창원에 있는 여러 가지 체험시설과 맛집, 커피숍을 같이 한 번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느끼면서 여러 가지 체험하실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또 실시간 교통 상황을 알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군항제 명소 곳곳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YTN 박정혁입니다. 이번 주말 양일 모두 맑고 화창한 날씨가 예상되면서 봄나들이 즐기기에 안성맞춤이겠는데요. 봄 기운은 보다 더 남쪽에서부터 찾아오죠. 충청 이남으로 향해 봄의 따스함을 만끽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오늘 경부선에 예상되는 정체 구간을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교통량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역시나 각 노선들이 합류하는 천안 지역일 텐데요. 그래도 여기를 제외하고 나머지 구간들의 정체 길이는 비교적 짧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고속도로에 뚜렷한 정체 구간은 없습니다. 다만 곳곳에선 고장 차량을 처리하고 있어서 전방 주시 잘해주셔야겠는데요. 이런 돌발 상황을 놓쳐서 2차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오전 7시부터 경부선에선 신탄진과 한남대교 남단 사이로 주말 버스 전용 차로제가 확대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점 참고해서 이동하셔야겠고요. 35번 중부고속도로 남이 방향 오늘 예상되는 최대 정체 시간대는 오전 11시와 정오 사이인데 이때는 하남분기점과 서청주 일대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15번 서해안고속도로 역시 목포 방향 예상되는 최대 정체 시간대는 똑같지만 팔탄과 서평택 일대에서 막히면서 경기권을 벗어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요. 강원 지역으로 이동하는 길이죠. 52번 광주 원주간고속도로 원주 쪽은 초월 부근에서 짧은 정체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전방 주시 잘해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때아닌 고온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18도, 대구는 25도까지 올라서 4월 중순에서 5월 중순에 완연한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일교차가 15도 안팎 크게 벌어집니다. 여벌의 옷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대기질이 안 좋겠고 오후에 동쪽 지역은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산불도 조심해야 합니다. 경남 산청에는 올해 첫 대형 산불이나 진화 작업 중인데요. 현재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강풍주의보가, 영남 동부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주말을 맞아 산행 가신다면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청주가 7도, 대구가 7.6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18도, 청주 대전 22도, 대구 25도, 창원은 23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도 더 따뜻하겠고요. 다음 주 중반에는 전국적으로 비 예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YTN 뉴스타트 2부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후 3부가 계속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